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릭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초대석에는 연세대학교 고정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고정길입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에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인 고정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학과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나노 엔지니어링, 기타 등등 다양한 공학 분야 교수님들께서 모이셔서 함께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학과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어떤 그 공학적인 융합, 그리고 타 분야와의 융합을 담당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위는 2012년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받았고요. 학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끝나고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3년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있다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4년 동안 또 학생들이랑 또 재밌게 교류를 하다가 2019년 2학기죠. 2019년 9월부터 연세대학교로 넘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활동, 교육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시면은 하고 계시는 주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크게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모바일 컴퓨팅, 임베디드 컴퓨팅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 이제 너무 시스템 코어보다는 좀 응용 중심, 사람 중심의 그런 컴퓨팅 기술에 초점을 좀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뭐 사회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스마트폰은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스마트폰에 뭐 스마트워치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활용되는 이 기기를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응용을 만들어내고 이 응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암암리에 불편을 겪어왔던 어떤 그런 삶의 요소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불편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응용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 단계까지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 최적화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시스템 최적화라고 하면은 뭐 전력을 어떻게 아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장비가 지속되게 할 것인가? 혹은 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뭐 서버급에 비하지는 못하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하지만 아직 서버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리즘들을 최적화해야지 이 장비 위에서도 효과적으로 돌 수 있게 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인베디드 기기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센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정보를 어떻게 잘 프로세싱해서 이거를 응용까지 쭉 이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음, 우리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템포가 움직이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또 일단 국내에서는 사실은 아직 이 연구를 하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몇 개 대학의 몇몇 교수님들만 이런 쪽 연구를 하고 계신데 되게 재밌는 분야입니다. 이게 눈에 딱딱딱딱 보이는 연구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요소들 혹은 남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할 만한 요소들을 어떤 해결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런 태스크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딥러닝 기술들이 인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기계 학습 기술들, 딥러닝 기술들을 어떻게 스마트폰 안에 잘 녹여들게 할 수 있을까? 인테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기존의 딥러닝 모델들이 서버에서 돌 때 사용했던 그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조그맣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이게 효과적이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요런 요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연구 분야고요. 자, 사용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 단에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를 좀 풀 스택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인제 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의 그 영역 폭이 넓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연구실이 현재 그 지능형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연구 목표로 삼고 있는 차세대 그런 임베디드 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연계선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 연구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이 모바일 컴퓨팅 임베디드 시스템 쪽이 사실은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하는 그런 응용 중심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리터럴리 응용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원격 교육 관련된 이슈들 혹은 사회 취약층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응용 중심으로 인제 보통 연구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인제 그 안에서 요소 기술을 찾는 연구인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인제 embedded sensing 혹은 embedded computing, embedded systems의 개념을 쪼끔 넓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서 그냥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게 내장형 시스템이거든요. 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뭐 혹은 뭐 쪼끔 넓혀서 보면은 사물 인터넷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내장형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웨어러블 기기도 내장형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폭넓게 모바일 컴퓨팅 분야까지 저희가 함께 연구를 하나의 디바이스 그룹을 묶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폭넓은 도메인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주력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세 가지의 인제 도메인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헬스케어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약에 나의 심박이라든지 심박 변화량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가 측정을 해줄 수가 있다면은 이거를 뭐 만성 질환 환자들이 본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의사 선생님 분들께서도 그 환자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요런 쪽으로 해서 뭐 헬스케어 센싱,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쪽을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감형 XR, 우리가 Extended Reality라고 이야기하는 이 Augmented Reality, AR과 Virtual Reality, VR을 좀 이렇게 포괄하는 XR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중에 요즘에 인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뭐 VR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모바일로 쓰고 다닐 수 있는, 예전에 인제 나왔다가 좀 어느 정도 쪼끔 실패는 했지만 구글 글래스 같은 컨셉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추진하는 홀로렌즈 같은 컨셉들도 사실은 모바일 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기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응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돌렸을 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인제 두 번째 트랙이 되겠고, 마지막은 인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어시스티브 컴퓨팅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를 또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장애인 혹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청각 장애인들이 수어를 했을 때 청각 그 수어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한국 수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뭐 시각 장애인이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어 일반인 무용수의 동작을 어떻게 인지해서 이거를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뭐 이제 이런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를 주력으로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연구 토픽을 좀 갖고 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요 안에서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는 뭐 그런 되게 기술적인 토픽들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어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그리고 XR 관련된 기술들, 그러니까 어, 모바일 모바일 AR, VR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응용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일반 회사들이 좀 보지 않는 그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시스템 연구의 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바일 기술, 그리고 인베디드 센싱 기술, 인베디드 컴퓨팅 기술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 전반의 그 어떻게 보면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어, 이- 이게 계속해서 활발하게 돼서 실생활에서 빨리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되게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 기술이 워낙에 각광을 받는 기술이다 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기업을 블레임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사용자 계층이 있고 뭐 돈이 조금 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사실 기업의 기본적인 그런 기업의 기본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기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학교에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조금 더 폭넓게 기업들에서 관심을 좀 덜 갖는 토픽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분야 이제 큰 도메인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그 소속을 제가 학과를 보니까 그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과에도 이번에부터 소속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쪽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IT하고 융합된 또 과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크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교수님 아까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심전도계 같이 센싱 정보를 보내고 하는 송수신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같이 해서 그런 정보를 또 수집해서 분석하시는 기계학 쪽으로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쪽 디지털, 크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요즘에 비대면화 환경으로 이제 환경 변화가 되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제 그쪽이 생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저희 현재 현실하고 또 국내는 앞으로 또 더 빨리빨리 발전이 가능할지 교수님의 소견 듣고 싶습니다. 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네, 이번 학기부터 의과대학 의생명 시스템 학과에 이제 네, 네, 겸직으로 있긴 한데요. 네, 뭐 네, 겸직은 그냥 제가 도움을 네, 받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요청드려서 그렇게 된 거고 하지만 뭐 예전에 아주대학교 있을 때서부터 사실 의료 도메인에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위를 존스 홉킨스에서 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유명한 학교니까 네, 네, 이제 메디컬 시스템이랑 관련된 연구로 사실 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은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클리니컬 시스템, 메디컬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용어가 이제 살짝 다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네, 그 도메인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되게 재밌게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심전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심전도를 측정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막 뭘 네, 붙여가지고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찾아내는 건데 어,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박재현 박사과정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냥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꽁딱꽁딱 뛰는 이 진동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심전도 신호를 추출해내는 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은 심전도 신호가 그냥 이렇게 네, 네. 뽑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 유비컴프에서 디스팅귀시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던 논문인데요. 어,
아니, 그 원리도 되게 재밌어요. 원리도 이제 아무래도 전기 신호가, 심전도라는 전기 신호가 심장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자극에 의해서 심장에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잘 진동의 형태로 캡처를 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를 애초에 만들어냈던 그 전기 신호의 특성을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하이퍼서시스로 시작했던 연구고, 되게 재밌게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리모트 센싱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붙이는 센서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몸에 붙이는 센서들은 뭐 스마트워치에서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띠를 두르는 뭐 웨어러블 장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체 신호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의식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쉽게 이런 기술들, 이런 그 at home 케어, 즉 이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정밀한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축할 수 있을까의 일환으로 이제 아까 그 심전도 시스템도 진행을 했던 연구고요. 혹은 저희가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심장에서 꿀렁꿀렁꿀렁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캡처를 해서 심박과 심박 변화량까지 추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그냥 돌릴 수 있게 뭐 오픈 소스로 지금 코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모트 센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팬데믹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원격 진료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네. 개념이긴 한데, 네. 이거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은 풀리는 걸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도 잠시 확진 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였는데 아플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서 제가 지금 목에 뭐 아프고 어쩌고 하니까 약 좀 처방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처방전이 그냥 알아서 오고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약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단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제 증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음. 뭐 한번 이렇게 측정해보고 열이 뭐 37.8도인데요. 뭐 이렇게 하는 뭐 몇 가지의 객관화된 정보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저 숨 쉬는 게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객관적인 우리 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필요하겠구나.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장비를 쓰는 게 물론 제일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substitute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 이, 이 리모트 센싱에 대한 요구가 생겨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형태로 ICT 기술이 혹은 컴퓨팅 기술이 이 헬스케어 이 시장을 되게 많이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은 데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어, 아무래도 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도메인이거든요. 사람의 건강과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바라보더라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의료의 방식이고요. 너무나 잘 우리 지금 현재 인류를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어, 다음의 기술들을 찾아내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어, 그 포인트들이 있을까? 이 포인트들을 찾아낸다면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예측하는데,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네이블 하는 게 사실은 이 클리니컬 도메인에서의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컴퓨팅 기술이고요. 즉 새로운 의료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고, 이제 아까 리모트 센싱 얘기로 살짝 다시 돌아간다면은
뭐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좀 어려운 나라를 간다든가 하은 아니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뭐 네. 동남아시아의 좀 어려운 마을을 간다든가 하면은 의료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야말로 정말 아주 단순한 장비들조차 없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마도 우리가 모바일 센싱, 임베디드 센싱 기술들을 통해서 쪼끔 더 이 의료 생체 신호 수집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성을 쪼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가격을 낮추고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이분들한테도 쪼끔 더 효율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고런 쪽으로도 또 인제 디바이스 쪽으로도 인제 사실 이 IT 기술이 의료 도메인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의료 기기에 대한 개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많을 텐데 제 소견으로는 일단 그런 방향들이 쪼끔 그런 방향에서 컴퓨팅 기술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의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렸는데요. 사실 의료 부문이 약간 좀 보수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 이런 IT라든가 디지털이 융합이 돼서 의료 부문에서 그 단점은 또 보완해 주고 또 장점은 확대해 줄 수 있는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또 저희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실용화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영역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네네. 저도 너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연구실 얘기 앞에서도 계속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러시면 교수님 다음 질문에서는 인제 좀 무거운 질문은 아니고요. 인제 지금 연구실도 운영하시고 또 수업도 계속 하고 계시고 학술 활동하시면서 이런 학생들을 대할 때 교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포부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되게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어 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위치에 있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직업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학생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이 학생들이 발전하려면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자극을 주는 방식도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맞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내년에는 아니에요. 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고 해서 번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쪼금 특히 인제 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쪼끔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어떤 학생들은 사실은 매주 "야 이거 됐냐? 저거 됐냐?"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들어야지 자극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억압받는 느낌인 것 같아 가지고 좀 '아 이거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돼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냥 "네 스케줄에 맞춰서 네가 한번 진행을 해 봐라." 하고 쪼끔 좀 넘기는 스타일이고요. 인제 물론 인제 너무 막 풀어 주면은 또 안 되니까 인제 뭔가 끝나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인제 확실히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가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자율성을 준다는 게 사실은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조급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제 실적도 제 실적이지만 이 학생이 졸업을 할 때 이런 모습이 돼야지 사회에서 잘 좀 액셉트가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자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나가서 독립적인 어떤 연구자로 커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본인의 스케줄, 본인의 패턴을 찾는 방법
부터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헤맨다 싶으면은 인제 제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어 뭐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계속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인제 그런 대학원의 측면에서는 약간 그런 편이고요. 학부 교육은 반면 쪼끔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부터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의 주 오디언스가 인제 학생분들일지 누구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학원 과정부터는 사실은 본인이 뭔가를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리딩하고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과정인 반면에 학부 과정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 놓은 그 틀들을 쪼끔 머릿속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가 다른 더 오래된 학문들만큼 그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의 포텐셜을 최대한 좀 뽑아내기 위해서 쪼끔은 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쪼끔 좀 수업도 좀 타이트하게 나가려고 하고 과제도 많이 던져 주고 직접 실습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좀 부딪히게 만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학부생들이랑 대학원생들이랑 쪼끔 좀 다르게 대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결국은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 친구들은 뭐 좋은 연구자가 돼서 같이 나중에 인제 학계에서 어 그때는 동료로 인제 만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빌딩하는 게 뭐 포부라면은 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학부생이나 또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대하는 그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시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상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학생을 대할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시면은 교수님 지금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렵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러시면 거꾸로 교수님께서도 교수님만의 또 스타일이 계셨을 텐데 교수님이 인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에게 그래도 영향을 주셨다거나 기감이 되셨던 연구자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귀감이 되셨던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도와주신 음.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떤 관점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분들께 배워가면서 지금도 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지금도 아직은 뭐 초짜 교수라고 하기에는 쪼끔 시간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가는 과정이긴 한데요. 어 일단 딱 한 명만 만약에 집어야 된다면은 저는 어 고려대학교 학부 때 저를 유학의 길로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신 어 김효곤 교수님을 일단 좀 뽑고 싶습니다. 김효곤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가 학부 3 학년, 4 학년 때 학부 인턴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뭐 이렇게 학점이 뭐 이렇게 막 월등히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분야에 대해서 당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분야를 되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학교 생활을 그냥저냥 하다가 어느 날 인제 김효근 교수님께서 공업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어 인제 "학생들이 좀 넓게 보면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혹은 "대학원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수님 찾아뵙고 "교수님 저 유학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은 너는 학점을 보니 학점으로는 유학을 못 갔거든."니 "연구나 한번 해 보렴." 해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연구실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게 연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 때 배워야 하는 개념들 그리고 대학원 때 터득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다르다는 게 이게 학부 때 공부를 할 때와 대학원 때 연구를 할 때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연구라는 거를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뭐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토픽을 갖고 연구를 해 보면서 '아 이렇게 진짜 뭔가 새로운 거를 탐구하는 게 되게 재밌구나. 이 연구라는 게 이렇게 되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인제 저도 인제 교수가 돼서 생각을 해 보면은 그 교수님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저를 그렇게 제자로 걷어 주시고 연구실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하는 게 아직도 놀라울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제 삶에 큰 임팩트를 주셨고 뭐 교육의 관점에서도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이셔서 제가 처음에 아주대학교 부임하기 전에 인터넷에 가면은 김효곤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신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혼자 '아 말은 이런 템포로 해야 되는구나. 학생들이랑 아이 컨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교수로서의 삶을 준비했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서 좀 제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연락을 드리면은 항상 이렇게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향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저한테는 정말 크나큰 둘도 없는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효근 교수님을 인제 가장 귀감으로 삼고 싶은, 제가 닮고 싶은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이 탐구의 세계 연구자의 길을 가게끔 처음 지도해 주신 분, 가이드가 돼 주셨던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교수님께서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부끄러워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논문들도 계속 쓰고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항상 교수님들께서 어렵다고는 하세요. 근데 답하시기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논문을 한 번씩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쭙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논문, 교수님의 논문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부탁드릴까 될까요? 네. 기억에 남는 논문은요. 네. 음 제가 논문은 뭐 너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적잡히 써 왔는데 어 제가 박사를 졸업하고 인제 연구원에 있다가 인제 교수가 된 다음에 학생이랑 처음 썼던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학생이랑.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랑 처음 썼던 논문이 2017년 ACM 센시스라는 인제 네. 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 굉장히 좋은 학회여서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어 냈던 논문이긴 한데 어떻게 잘 결과가 나와서 여전히 기억에 남는데, 메디센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대 갔을 때도 인제 의과대학이랑 또 협력을 많이 했었고요. 당시에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 리딩하시던 권역외상센터랑 인제 프로젝트를 좋은 기회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 어 그때 인제 그 때마침 권역외상센터를 새로 인제 아주대학교에서 건축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그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인제 분석할 수 있게 다 모으자 하는 그런 그 어떤 백본 시스템을 저희가 함께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제 아무래도 실제 환자들한테 수집된 데이터들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으니까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 생체 신호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과 환자들의 움직임 혹은 뭐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신호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걸 구분해 내면은 인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터를 해내고 데이터 분석을 좀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시작된 연구였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기 위해서
권역외상센터에 있던 저기 집중치료실이라고 하죠. ICU에 있는 모든 침대에 저희가 센서들을 쫙 부착을 하고 이 센서 데이터랑 실제 수집되는 생체 신호랑 뭐 이제 뭐 타임 코릴레이션도 맞추고 하면서 그러면은 침대 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떤 생체 신호가 어떤 노이즈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모인 전체 생체 신호 중에서 노이지한 데이터셋은 뭐고, 노이지하지 않은 깨끗한 데이터셋은 뭐고를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걸 이제 메디센스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박사과정 학생 박재현 학생이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게 1년 차였을 거예요. 1년 차때 정말 밤새면서 그 데이터 모으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디버깅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제 대학원 때 제가 뭐 연구했던 생각도 그때 많이 났고요. 저도 병원에서 막 그러고 구석에서 혼자 외롭게 코딩을 하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 학생이 디자인한 시스템이 병원에서 잘 돌아가는 거를 보는 것도 되게 보람 있었고, 그리고 그게 좋은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되게 뿌듯했어요. 지금도 학생들 논문이 되면 뿌듯하긴 한데 그때는 정말 나도 이제 교수가 돼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구나 하고 그 자신감을 심어준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논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논문들 굉장히 많지만 가장 지금 제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논문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논문 쓰기까지 그 뭐 이렇게 경험하신 의료 현장에 가서 경험하신 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충분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와 함께 교수님, 지금 교수님 분야가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료 찾기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분야 관련 사이트라든가 뭐 서적은 솔직히 꼭 분야 쪽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권할 만한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이트는 사실 뭐 모바일 컴퓨팅의 무슨 위키피디아 이런 거는 안타깝게도 없고요. 네. 아직도 되게 그러니까 젊은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되게 젊은 학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위키피디아 식으로 이렇게 뭔가 총정리돼 있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 대학원 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그런 게 있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도. 어디를 내가 좀 레퍼런스 삼으면 되냐 했더니 그 이메일을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그때 보냈더니 지도님께서 리플라이로 www.google.com 이러고 딱 그냥 다시 저한테 회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구글에 가서 검색어를 뭐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찾아보고 뭐 인베디드 센싱이라고 찾아보고 인베디드 시스템 찾아보면은 되게 많은 리소스들이 있고요. 특히 인제 학교별로 인제 모바일 컴퓨팅이나 뭐 인베디드 컴퓨팅 뭐 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어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과목들이 근데 사실은 어떤 교과서가 있지는 않아요. 교과서가 있지는 않아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용에 따라서 굉장히 시스템이 다르게 설계되는 분야거든요, 저희는. 뭐 헬스케어라 하면은 사용자의 사용성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다른 목적이라면은 뭐 저전력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컴퓨팅 강의를 하더라도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뭐 쭉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메인별로
그러니까 헬스케어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뭐 XR 도메인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리딩 리스트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리딩 리스트를 정리를 하는데 그 리딩 리스트 몇 개 학교 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저희 분야에서 바이블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좀 최신 기술들 중에서 트렌디한 것들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리딩 리스트를 구글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일단 사이트의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책은 사실은 인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제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인제 중점적으로 다루죠. 근데 이 모바일 컴퓨팅, 임베디드 컴퓨팅 연구는 사실은 풀 스택 연구입니다. 진짜 이 하드웨어의 특성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최적화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이 감히 전자과를 달려가 가지고 "아 저 뭐 시노미 시스템 듣고 싶어요. 뭐 회로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근데 예전에 이제 블로그로 어떤 분이 인제 올리셨던 게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출판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임베디드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영어인데 안에는 다 그냥 한글이랑 이렇게 회로 그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신 그런 블로그에 쓰셨던 글들을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도 처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이런 책이 있는 거 아세요?"라고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그 책을 딱 보면서 '야 그래 이거 한번 만약에 잘 새로 입문하는 친구들이 이 책 한번 보고 들어오면은 하드웨어에 되게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저는 좀 추천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또 저희가 다 알고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 그러시면은 제가 인제 지금 계속 이렇게 책 추천도 얘기하고 논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사이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인제 이런 이쪽 공부하고 계시는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 쪽으로 진출하려는 후배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제가 동시에 또 그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융합 개념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학 쪽이랑 같이 IT랑 융합된 의료이니깐요. 그러면 융합 쪽으로 이렇게 같이 교수님처럼 결합돼서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한테도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인제 뭐 학과도 융합공학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융합을 하고 싶으면은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어야죠. 프로그래밍을 뭐 잘한다는 게 뭐 앉아 가지고 확 이러고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얘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빠른 속도면 더 좋고 어떻게든 코드로 만들어내고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컴퓨터가 내가 생각한 대로 동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 정도의 스킬 은 갖추는 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무거운 엉덩이고요. 일단 오랫동안 진짜 네. 오랫동안 앉아 가지고 고민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애보다 더 프로그래밍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제 원래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애가 엉덩이까지 무거우면은 정말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끈기 있게 왜냐면은 뭐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프로그래밍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한 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네. 분명히 이러면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걸 앉아 가지고 '왜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쪼끔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걸 또 최적화하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계속 거치면서 좋은 코드를 짜고 이쁜 코드를 짜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중심점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융합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회 현상 혹은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 전공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거를 잘하기 시작하면은 어 물론 아니신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잘못 가는 경우는 '나는 A가 아니면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예 고거를 인제 쪼끔 트위스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A를 갖고 뭘 할 수 있지?'를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공학도로서는 맞는 접근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냥 뭐 '아 이거 왜 이래?' 뭐 하는 그런 현상들을 그냥 '아 왜 이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나였으면은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라고 한번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이 프로블럼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걸 인제 쪼끔 깊숙이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 나는 A를 잘하니까 A를 잘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사회적인 현상들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아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드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융합을 하는데. 그리고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A를 전공했으면은 A를 전공한 사람들이랑은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같은 학문을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학문의 틀 안에서는 어떤 조크를 던지더라도 뭐 하하하 하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라는 게 있는데 타 분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쪽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작하면 난 딱히 할 말이 없는데라고 딱 이거를 선을 그어 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융합은 사실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기술적인 입장에서 내가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갑이 돼 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도와주마. 하하하." 하고 들어가는 접근이 아닌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좀 조심스럽게 남의 분야를 타 분야를 존중해 주면서 내 기술을 어떻게 툴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마도 좀 다른 분야와 같이 꾸준히 인터랙트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라든가 하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눈만 파는 것도 좋긴 하지만 주위를 살피면서 배려하고 또 소통하다 보면 그 결실이 더 큰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교수님 인제 제가 준비한 교수님께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 마칠 수 있는데요. 그럼 끝으로 교수님께서 그 제가 이 교수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요번에 또 교수님 이런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또 보직 정보통신처 부처장직도 요번에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금년 들어 또 다른 여느 때보다도 바쁘실 것 같으신데 앞으로 그럼 계획이라든가 좀 준비하고 계신 뭐 다른 일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보직은 그냥 아무래도 교수 사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음.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 아이덴티티는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도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외에 또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술 대회도 사실은 개최가 좀 애매하게 온라인으로 됐었고 해서 이게 좀 풀리고 나면은 다시 좀
외국에 있는 같이 연구하기 재밌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재밌는 토픽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마련해 주고 싶은 게 좀 단기적인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저라는 연구자가 어떤 연구자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어, 기왕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있다는 핑계로 기업에서 안 하는 기술, 기업에서 이거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뒤로 좀 미뤄진 그런 기술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신경 쓰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시스템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싶고, 주변에 저랑 비슷한 이런 철학을 공유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랑 계속 협력하면서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게 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면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활동 많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국내적으로도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국제학회에서도 그러시고, 그러시면 교수님 이렇게 또 계속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터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교수님, 주셔서 그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치기 전에 뭐 제가 질문을 차마 못 드렸다거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네. 뭐, 예, 충분히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네. 근데 글쎄요. 뭔가 이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저 자신한테 남기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자로서 그냥 아이덴티티를 잘 만들어가면서 좋은 학생들 키워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나중에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보게 될까요? 근데 봤을 때 그래, 넌 그런 마음 갖고 있었지 하고 보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남겨놓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가 계속 이 영상은 남기고 있으니까요. 꼭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시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 기기,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모바일용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특히 저희는 또 헬스케어 쪽으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쪽 관련해서 저희 일익 세미나에서도 꼭 한번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네. 불러주시면 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일일 라이징 스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